예, 3장은 타 과목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의 전력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많이 좀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단을 한번 적어봤어요. 저도 너무 헷갈려요. 뭐 아리백 그랬다가 NDC 됐다가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잘 있지 않을 텐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지만 자, 에너지 전환 탄소 중의 그린 뉴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거는 아리백은 아까 그건 약간 다르구나. 아리백은 또 보시면 되고요. 그린 뉴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린 뉴딜은 물론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녹색 성장을 통해서 뭐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고용 창출 그런 개념이 있고요. 탄소 중립 기본법 NDC 많이 보셨을 거고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LEDS 많이 쓰진 않지만 이쪽에서는 또 고용망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게 이제 그 REC 또 같은 개념이고요. 배출권 약간 다르지만 다음 ESG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에서 정의한 SDG가 또 있을 거예요. 그 UN 쳐보세요. ESG 띄우고 UN 치시면은 SDG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게 ES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제가 산업혁명 뒤쪽에 정리해 놨거든요. 도움되시게 한번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자, CCS 탄소 포집 기술. 상당히 좋은 단어고요. CCUS, CCS. 자, 섹터 커플링 요즘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기화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뉴노멀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뒷부분에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배경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등장했다는 점. 자, 이제 전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 전환은 뭐 많은데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전력 분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력 분야는 도대체 뭐냐? 탄소화, 즉 탄소가 어디서 배출되냐면 화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석탄이나 LNG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변환하겠다. 그리고 전전기화, 이건 뭐냐? 전전기화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렉트리피케이션인데 일렉트리피케이션이 타 분야에서 전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전기 EHP, 전기 히터에서 전기로 뭔가를 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300년, 400년이 돼도 전구 같은 게 불이 나와요. 그러면 저 때도 전기가 쓸까? 안 궁금하세요?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래 되면은 뭐 인체에서 나오는 생체 에너지로 빛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반드시 전기 에너지로 빛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나라에서는 전기 말고도 빛 만드는 우리 생물체 보면은 전기로 빛 만든 게 아니죠. 생체 에너지로 빛 만드는 반딧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는 타에너지를 전부 다 전기를 해서 뭔가를 자꾸 해요. 그게 전전기화인데 일단 현재 에너지 전환은 그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자, 에너지 전환의 역사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제가 이제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1차, 2, 3차, 4차인데 자,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3차랑 4차랑 이게 너무 가깝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는 산업혁명이 100년, 200년 단위, 이것도 2차부터 3차도 거의 100년 걸렸는데 상당히 좀 지금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산업부 정의도 한번 보시고요. 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화는 뭐 당연합니다. 전력 소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저희 내부에서만 보니까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보시기 어려우실 자료입니다. 제 에너지 전환은 필요 당연하죠. 재생에너지, 환경, 경제성. 자, 그리고 3차 에너지 기본계획. 3차 이제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력 분야의 출발점은 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 수보 기본계획으로 출발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한번 좀 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게 쓰실 때 면접이나 이런 단어 쓰실 때 좀 유용한 단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동향입니다. 자, 국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전환 로드맵 발표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과거부터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만 제가 있는 걸 한번 캡처를 했었고요. 타 강의에 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겠죠. 전력 산업이 첨단 기술 일자리로 나온다고 하고요. 자, 이 중에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 수소 생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질 수소가 있고요. 계질이란 뭐냐면은 저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수소 분리해는, 대신 여기서 이제 CO2랑 일산화탄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부생 수소가 있습니다. 부생 수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석유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는 게 그 수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 수전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나오죠. H2O 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물 수전하면 전기 필요하네? 전기 어디서 끌어와요? 이제 석탄 화력에서 사오면은 이게 또 친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로 물 수전하는 것도 괜찮은 개념인데, 그래서 수소는 크게 세 가지를 만들고요. 자, 수소는 친환경입니다. 다만 수소에도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수소 자동차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소는 이제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수소. 다음. 기후위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기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폭염 4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긴 장마, 이상 추위가 발생하고 있고요. 폭염, 폭한. 자, 기후위기 대응은 제가 정리만 했습니다. 출발점은 교토 이정서고요. 파리협정, 글래스고 기후협약 이렇게 되고요. 자, 쉬운 계획에 쭉 제가 흐름만 정리했으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1.5도씨 이거 중요한 겁니다. 포스트 2020 1.5도씨 기후온도를 줄이는 거고요. 자, 21년은 파리 협정을 옛날에 했죠. 15년도에 협정 체결하고 이제 6년 뒤에 할게요 하는 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법으로 바꿨어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 이게 나오면 우리나라가 법제화했습니다. 작년 8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목표는 20년 BAU, 비즈니스 애즈 유즈라고 했는데 BAU 많이 씁니다. BAU 대비 30% 감축이 목표고요. 지금은 18년 대비 40%로 NGC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전환 부분이 우리 발전 부분인데요. 발전 부분에서는 1안, 2안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안은 아예 우리는 탄소 배출 안 할게요. 2안은 이거는 너무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만 완화를 해서 B안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작년에 나온 발전 부분 목표입니다.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석탄은 아예 다 폐지시켜버리고, 석탄 발전소는 LNG 발전소도 아예 다 없애버릴게요 하는 게 1안이고요. 그래서 발전 부분에서 CO2 얼만큼 배출할지의 1안, 2안 목표입니다. 자, 국가 목표는 넘어가겠고요. 우리나라 국가 보면 전환 목표가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목표입니다.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이번 정권에서 이제 이 목표가 살짝 바뀌었는데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자, 탄소중립 목표도 낮춘다는 개념 넘어가겠고요. 자, 탄소중립 기술 CCU에서 탄소 수집 포집 기술이죠. 자,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거나 땅 속에 저장하거나 바다 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 거를 또 기술이 돼 있어요. 이 분야가 향후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고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고요. 탄소를 줄여야죠. 그래서 자, 섹터 커플링은 용어적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다 전기를 이용해서 연료 생산하고, 전기 이용해서 냉방하고, 전기 이용해서 전기차하고, 다 전기화의 개념입니다. 자, 연료전지는 이 수소를 나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와 산소 반응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으로 전기 만드는 전기 생산입니다. 그냥 빠져내서 전기 생산하는 설비인데요. 용량은 크지 않은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현재 연료전지는 가장 친환경적인데 비싸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IGCC, IGFC 이런 용어도 있고요. 그리드 포밍은 합성 관성을 해서 전력 계통에 쓰는 단어인데 이건 어려운 거고요. 팩츠 설비라 그래서 새로운 전력 설비가 신설비도, 이게 송전망입니다.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장님 SMR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정리하면요, 원자력 발전소 막 핵 위험하고 막 엄청 크고 위험한데 SMR 한번 되게 재밌는 분야니까 보세요. 얼른 많이 나옵니다. SMR 장점은요 그런 거예요. 용량은 작은데 30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200메가와트.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아까 APR 1400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걸로 무슨 전력 공급해요? 모듈이기 때문에요. 이전 300메가와트짜리 이런 거를 10개를 모으면은 3000메가와트가 나와요. 어떻게 모으냐? 자동차 실어도 돼요. 자, 트럭에 요걸 실어 가지고 트럭 10대를 붙여 놓으면요 3기가와트가 돼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우와 이거 좀 위험합니다. 어떻게 터질 것 같아요. 트럭에 실어서 바닷가 가서 물에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도 다르고 해서 지금 현재 원전보다는 안전한 게 거의 기술적으로 돼 있고요. 소형화인데 모듈화 돼가지고 붙여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SMR 재밌는 분야고요.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 가지고 있고요. 핵융합 발전, 우리는 핵 분열이고요. 핵융합 발전이 퓨전인데 과거부터 유럽에서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궁극의 청정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핵융합 발전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데 핵융합 발전 내가 잠깐 찾아봤는데 핵융합 발전은 이 고온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고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자, 그래서 챕터 3는 좀 짧게 끝났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그러면 좀 쉬시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신 씨가 요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질문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김재신 씨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좀 켜고 잠깐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본인이 질문이 어려우면은 제가 대신 좀 읽겠습니다. 자, 전력거래 시장 운영 시 개통 한계 가격 S&P에 의해서 전력거래 단가가 결정이 돼서 거래가 될 때 발전 단가가 비싼 LNG에서 개통 한계 가격이 결정된 경우 싼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의 경우는 이윤이 많이 남고 LNG 발전량은 발전 단가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네요. 자, 우리 강사님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강의가 끝나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아마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좋은 부탁드립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상당히 좀 고민을 잠깐적으로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싼 발전소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비싼 발전소는 뭐 돈 적게 버는 거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거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거죠. 원전이나 저런 석탄 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LNG는 건설 비용이 적게 들죠. 대신 이제 그런 차이, 건설비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도 원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 됩니다. 거기는 원전 못 지어요. 당신 발전소는 석탄 화력 이거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을 것 같은데요. 평가. 우리 발전소는 LNG 지을게요.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평가를 다 해요. 그게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몇 년 뒤에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소가 어떤 회사가 지을지를 미리 다 심사를 해요. 그 회사는 우리는 7천억에 지을게요. 우리는 8천억에 지을게요. 라는 걸 다 계산합니다. 그 발전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하중에 S&P로 해서 정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원전이나 석탄은 옛날에 지었고 우리는 이제 돈을 계속 버는 거죠. 싸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돈을 봅니다. 근데 LNG 발전은 우리 발전소는 하루 중에 한 8시간밖에 돈을 못 벌어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업계에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서로 짓고 싶어 해요. 왜? 건설비는 8천억인데 이 발전소를 10년간 가동하면은 8조를 법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전소는 원자력보다도 더 끼고 돈을 적게 벌지언정 우리는 기간으로 보면은 투자했던 비용을 다 뽑아내는 거죠. 싸게 지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투포일로 이런 개념이고요. 뭐 이 정도는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사업자들이 불만이 많죠. 그게 현실입니다. 찾아보시면 기사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발전소는 돈을 벌고 싶은데 낙찰이 안 돼가지고 발전을 못 해요. 그러면은 비용을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적자입니다. 기사 나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모 발전소는 올해 적자가 2천억이고요. 몇백억이라는 기사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비, 인력 운영비가 나가는데 1년 중에 돈은 얼마밖에 못 벌어요. 실제 적자 납니다. 석탄 발전소도 적자 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적자 원인이 뭐냐면은 LNG를 비싸게 사오면은 적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LNG를 싸게 사고 와서 발전할 때 비싸게 정산 받으면은 돈을 버는 거죠. 요즘처럼 LNG가 비쌀 때 비싼 가격 사와서 발전도 못 하고 또는 발전하더라도
그거밖에 돈을 못 받으면 적자인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LNG를 싸게 사오는 게 그 회사의 노하우고요. 발전소를 싸게 짓는 게 그 회사의 노하우고요. 저 지역의 발전소, 우리 발전소를 낙찰되게 하는 게 그 회사의 노력이고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서로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정도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주신 김재신 씨나 장소리 씨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챕터 우리 부탁드리고요. 11시 한 50분경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길지는 않고요. 자, 미래에는 전력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좀 도움될 만한 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미래에는요.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이죠. 그다음 산업 부분, 수송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된다는 요 그림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랑 제가 캡처해드린 이유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숫자랑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자료를 보실 때 제가 정리했으니까 좀 되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자, 전기화를 중심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기화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거고요. 미래에도 미래에는 발전 전원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전원 구성이에요. 과거는 석탄 이게 쓰다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LNG로 바꾸면서 이게 에너지 자원 그 안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발전 자원이 되게 믹스가 좋아요. 원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LNG 양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가면요. 수력이 거의 50%된 나라가 되게 많고 뭐 LNG 위주인 나라도 있고 석탄 위주인 나라 많고요. 이 에너지 안보 차원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LNG가 비싸면 석탄을 좀 더 수입하면 되고 뭐 이렇게 믹싱을 합니다. 해서 이거 에너지 자원 믹스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현재는 현재까지 이렇게 자원이 배분됐고, 자 미래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겠죠. 해서 주력 전원 이렇게 바뀔 거라는 현재 예상이고요. 이게 9차, 10차 이번에 나올 건데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전망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런 그림은 나중에 뭐 검색어에 EIA 치셔서 뭐 글로벌 뭐 일렉트리피케이션 뭐 리소스 치면 이런 그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대략 한번 그려본 거고요. 공급 체계 답변할 과거 미래 제가 다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요. 재생에너지로 집중될 것이고요. 무탄소 전원이 많아지고 당연한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현재 문제점 제가 적었어요.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태양광이 흐려지면은 발전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요. 예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대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요. 태양광이 확 떨어지면 그럼 전기 공급하면 안 되나요? 하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공급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는 수력 같은 자원은 바로바로 공급해야 돼요. 수력 양수. 그런데 석탄 발전소는요. 전력 공급을 빨리 늘리면 2~30분 걸리고요. 정지 있는 발전기 켜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LNG 발전이 그나마 빨라서 갑자기 가동하더라도 한 40~50분이면 들어오는데 20분짜리도 있고 그래서 항상 예비력을 관리해야 되고요. 지금 태양광 중에서 개량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태양광 그 양이 우리가 취득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그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주도는요 현재 신재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약간 과잉이긴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인데 태양광 풍력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발전소는 물을 끓이고 스팀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면 발전기 출력을 조정되지만 신재생은 현재 출력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전망도 지역별로 이런 편제해서 현재 이런 문제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미래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전기화 한번 설명 한 번 더 드리고요. 전기화 수요로 미래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기화 수요로 추정합니다. 미래에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전력 수요 증가하겠네요? 맞습니다.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게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재생에너지만 100% 하는 거는 전 세계 지금도 어렵고요. 그런 거죠. 최근에 그런 게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그 LNG 공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겨울철 난방이 문제되고 한데 재생에너지로 다 공급하면 안 되나요? 전력 공급이 안 돼요. 왜냐 거기서도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폐지한 석탄 발전소 지금 재가동하는 계획까지도 다 세워놨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상당 기간은 뭐 실천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실시간으로 수요를 변동하는 거에 이 대응이 이제 쉽지 않고요.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안 나오면 이제 그런 공급 문제, 그죠? 그래서 미래에는 수소도 분명히 전력계통에 들어올 거고요. 수소 그리드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ESS인데 ESS나 수소 같은 이런 전원이 참여할 거라는, 그리고 SMR도 뭐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신재생에너지 들어오고요. 자,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래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현재에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인사이트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취업하실 수도 있고 진학하실 수도 있고 창업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 어디서 얻을 것인가? 자, 일단 정부 정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은 정책 브리핑이라는 정보 사이트, 그리고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고요. 한번 다 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쪽은 전력 쪽은 산업부고요. 요거는 에너지 기본법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여기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에너지에 관련된 법이나 규정이 시작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고유명사로 알아두시면 돼요. 에너지 기본법, 전력 산업, 전력 수거 기본 계획, 그다음 100대 국정 과제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또 어디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알고 싶은 통계 자료 이런 거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의 통계는 전력거래에서 운영하는 앱시스라는 사이트 가면 웬만한 통계 다 들어있고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S&P가 얼마인지, 전력 공급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발전기는 몇 대인지 해서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더 세부적인 자료는 솔직히 공개 못하는 것이지만 너무 데이터가 많고 방대하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통계는 연간에 대한 과거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뭐 에어콜이라 그래서 현재 미세먼지가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 이런 통계적인 사이트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어디 있냐? 뭐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경제 연구원 같은 이런 현대 경제 연구원, 뭐 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는 IEA 같은 국제 에너지 기구 사이트, 미국에 있는 NL 같은 재생 에너지 전문 연구 기관. 여기 L은 다 레버토리거든요. 애플이 NL, 그다음에 유럽에는 ENSOE 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발행하는 전문적인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품질이고요.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가 되는데 한 번만 정독하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걸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는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만큼 전문적인 내용을 하긴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분들은 경제랑 미래까지 묶어서 같이 고민하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도 있고요. 취업할 때도 이 분야의 자료를 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뭐 미래에 대해서 저도 뭐 제가 이제 취업 특강 같은 것도 가끔씩 하는데 취업할 건지 지나갈 건지 창업하실 건지, 자, 직업하고 직장의 개념에서는 뭔가 그런 돈을 많이 주느냐, 안정적이냐, 미래가 괜찮냐, 힘드냐, 내 시간 많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 5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비슷하면 구글 정도가 4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구글이나 이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3가지만 되어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돈이 많이 주는데 뭐 개인 시간도 많다. 이런 회사 없죠. 그래서 나중에 직업이나 이직의 선택 기준이 이 5가지입니다. 제가 뭐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그냥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정부 정책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같은 거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하실 때요. 이런 거를 다 아셔야 돼요. 아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고 자소서나 이런 거 쓸 때 고유명사, 그다음에 면접 쓸 때 이런 현황을 파악하시고 숫자 같은 것도 외우시면 좋고요. 큰 숫자 정도. 그런 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시간이 되시면은 인문학적인 서적하고 이거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성적, 의학 당연히 신경 쓰시고 학회 같은 것도 지금 공모전 같은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공모전 학교 때도 그렇고 저도 매년 논문 쓰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학예학회 논문 쓰고 왔는데 공모전 논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공모해보는 자체가 나중에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공모전 하면서 이런 자료들도 보게 되는 거고요. 교수님, 항상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교수님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인사이트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전력거래소 간단하게 발전본 소리 갈게요. 전력거래소는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는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고 저희는 돈 버는 데가 아니고요.
중개주고 물론 회원사 돈을 받아서 그대로 다 씁니다. 쓰고 전력 시장 운영하고요, 전력 개통 운영하고요, 실시간으로 전력망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4가지 핵심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공기업들 말씀드리면요, 한전 있고요, 한전 자회사에 5개, 6개 발전 자회사가 있고 그룹사가 있고요, 발전 공기업들, 협회들, 그리고 수많은 민간 발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LNG 복합 발전, 대부분 민간 발전에는 LNG가 많고요. 여기 뭐 석탄도 있지만은, 그래서 민간 발전이 한 40%, 발전 공기업이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전력 부분에 이제 전력 부분의 필드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 많은 회사들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창업하시면은 이 많은 회사들과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뭐 끝으로 이제 뭐 많은 페이지긴 하지만은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언제든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찬인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듯이 우리 실무에 아주 도움되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아마 취업 역량 강화에 아주 향후에 도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는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실무 교과서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여기 채팅방에다가 PDF 파일로 돼 있는 게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시면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우리 질문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질문을 좀 하신 분들 다음에 학생들을 한번 직접 실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희 씨가 질문을 아까 주셨습니다. 박민희 씨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네. 대학원생으로 지금 수급 통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요.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의 계절별 수요 특성에 대해서 겨울에 오전 시간대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 그리고 여름보다 겨울이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겨울철에는 열병합, 보일러 등 다양한 난방 방법이 있고, 여름에는 냉방할 수단이 에어컨을 제하고는 크게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저는 비슷하거나 여름이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누진세와 관련된 뉴스 보도가 여름에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려주신 자료에 보니까 겨울에 전기 사용량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 쪽도 이제 좀 분석을 하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오전이 왜 전력 사용량이 더 많냐? 뭐 겨울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죠. 기본적으로 겨울철은 당연히 난방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전력 사용량의 약 한 55%, 50% 산업용 부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기랑 그다음에 사무실 출근해서 대부분 다 점등 부하라 그러는데 조명을 켜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에 수요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밤 동안에 이 차가운 기온이 냉각되게 되면 건물이 이제 차가워지겠죠. 그 냉각 기온 때문에 아침에 모든 난방 기기를 켜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이 이제 수요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부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전기 사용량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요, 현대 당진 제철소예요. 당진 제철소에서 왜 많냐? 제철소는요, 쇠를 뭘로 녹이냐면은 전기로 막 해서 녹여요. 그래서 스위치 한번 키면요, 1000메가와트, 100만 킬로와트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팍 써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런 산업용 부하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좀 더 수요가 높나요? 라는데, 이게 이제 약간 패턴이 바뀌는데요. 과거에는 여름철이 한 10년, 20년 전에는 여름철이 당연히 1년 중에 피크가 나왔어요. 연중 피크라 그러는데, 연중 피크는 보통 여름철에 8월 둘째 주에 14시에서 15시 때 항상 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0년 전후부터 우리 식당 가면은 난방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즘엔 전기로 다 난방하죠. 스위치키죠. 전기로 난방이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난방기 보급하기 위해서 전기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의 피크가 지금 더 증가를 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 7, 8년 전부터 연중 피크 보시면은 겨울철에 나오고, 제가 준 자료 중에 연간 피크 그래프 나오는 막대 그래프 보셨죠? 그 페이지 제가 표시는 안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가 날짜는 안 적었는데 과거에는 여름에 항상 연중 피크 나오다가 한 18년 전부터 겨울철에 계속 피크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또 여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전기로 난방하는 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이냐 겨울이냐는 추세 따라 계속 바뀝니다. 뭐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은 여름에 피크 나오다가 몇 년 동안은 겨울에 피크 나오다가 이런 좀 추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저희 수요예측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박소은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본인 마이크를 켜고서 직접 질문을 좀 부탁합니다. 네. 저 핵융합 발전이 핵 분열 일으키는 원자력이랑 정반대 개념인 건지 처음 들어봐서 좀 궁금합니다. 예, 저 솔직히 많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제 미래 쪽에 받아보면 이제 핵융합 발전이나 검색하면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건데 좀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 자료 부분 보시면은 헬륨하고 그다음에 다른 뭘 썼었죠? 기본적으로 핵 분열은 우리가 핵이라는 게 우라늄 235면 우리가 원자 핵 중에서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랑 우라늄이랑 부딪히면은 분열 일으키고 계속 반응 일으키는 게 그 개념이고, 핵융합은 붙이는 거죠. 헬륨하고 수소일 겁니다. 아마 수소하고 산소였나요? 이런 거를 아주 초고온에서 이것을 이제 하면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나온 거죠. 결국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핵 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우리가 필요한 건 열이에요. 그걸로 물 끓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열이 뭘로 나오느냐? 핵 분열이나 핵융합이냐 둘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은 분열에서는 열 나오고 당연히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근데 융합을 하니까 열이 나오네.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고온에서 해야지 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온 만드는 자체도 열을 만드는 게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또 뭘로 만드느냐, 뭐 플라즈마로 만드느냐, 뭘로 만드느냐가 현재 기술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핵융합 분야는 제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찾아보고 나중에 한번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는 검색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현재 좀 연구 단계, 아까 ITR 있잖아요.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는 좀 걸음마 수준이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출석 체크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전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 저희 채팅창에 올렸는데 링크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아주 귀하게 주신 자료를 채팅방에다가 지금 업로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다운 받으실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주신 우리 김태현 씨, 자, 우리 본인 마이크를 켜고 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신소중학부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태현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해상에 전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제주도에 아까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HVDC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이용할 때 해상에 전력을 설치할 때는 바다가 있어서 막 탑도 설치하기 어렵고 이런 제약 조건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해상에서의 이제 앞서서도 이제 러시아나 일본과도 이제 연결을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해상에는 전력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좀 넣어드릴 걸 그랬네요. 자, 육지와 바다 사이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탑 중에 영종도에 가는 바다 위에 철탑 보셨죠? 그거는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상 철탑은 신안하고 해상 풍력하고 거기 건설할 거고요. 철탑을 바다 위에다가. 그리고 영종도랑 그다음에 육지랑 해상 철탑이 있는데, 육지와 제주도 그리고 동부가 슈퍼그리드는 전부 다 HVDC로 될 건데요.
해저 케이블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가면은 이만한 케이블이 두 가닥 몇 가닥씩 쫙 깔려 있어요. 거기를 그 인터넷 검색에서 submarine HVDC라고 치시면요, ABB나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바다 속에 그런 큰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지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용 배가 있습니다. 배에서 케이블을 배에다가 쫙 깝니다. 바다 속에다 포설을 해요. 포설을 해서 거기다가 살짝 그 시멘트 같은 걸로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배 같은 게 다시 지나가면서 못 끓게 해서.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요. 육지와 바다 사이의 HVDC는 해저 케이블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재신 씨가 아까에 이어서 좀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김재신 씨, 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재신이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5월 달인가 그 수소법이 개정돼서 이제 청정수소 의무화 제도가 이제 RPS 제도처럼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분리돼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이제 의무화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거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전력거래소 내에서 이 수소로 발전한 전력 거래를 어떤 식으로 향후 운영하려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수소도 전력 거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관련된 팀이 올해부터 발족을 했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제가 못 들어가겠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요 자료는 안 넣었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전력 부분에 수소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연료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혼소와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 우리 아까 LNG 복합 발전소 알려드렸죠. LNG를 태울 때 수소를 섞어서 태울 수가 있어요. 즉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회사들도 미래 먹거리나 또는 이 발전 부분의 청정을 위해서 수소 혼소 발전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소 전력 거래는 현재 막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저희 전력거래소에서는 일단 수소를 전력 부분과 엮어서 전력 시장을 지금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같이 이제 착수하고 검토, 그다음에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인사이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